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단풍이 산을 붉게 태우다 못해 시들어가던 늦가을이었지요. 22해 파릇한 용수염처럼 풋풋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젊은 임금 이원이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보위에 오른 지 겨우 3해. 궁궐은 높고 그 안에서 임금의 눈과 귀가 되는 신하들의 목소리 또한 한없이 높았습니다. 성군이시여, 태평성대이옵니다. 백성들의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니 이는 전하의 성덕이시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으나 헌의 마음에는 조금도 와 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어찌 이리 한결같이 좋은 소리뿐인가. 헌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전 그가 몰래 받아든 상소문 하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더랬지요. 강원도 산골 백성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먹고 나무 뿌리를 캐어 먹다 못해 흙을 파먹고 있나이다. 그 처절한 글귀가 헌의 잠을 방해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옛 경전 속의 현명한 군주가 그러했듯이 자신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로 말입니다. 과인의 눈과 귀가 저들 아첨꾼들의 혀끝에 묶여 있으니 내 2발로 직접 걸으리라. 내 2눈으로 직접 보리라. 그리하여 실로 아슬아슬하고도 무모한 자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값비싼 용포 대신 허름한 무명 도포를 걸치고 각근도 낡아빠진 늙은 선비 행색을 하였지요. 매의 눈을 가졌다는 호위무사 운검과 가장 입이 무거운 내관 오상선, 단 둘만을 가장 가까이 대동하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 파발망과 선발 정예 호위대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뒤따르게 하였으니 실로 치밀하고도 위험한 행차였습니다. 목적지는 상소문 속 바로 그곳, 강원도 태백 산자락 중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산 너머 꼴이었습니다. 한양의 번화함을 등진 지 보름.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더 뚜렷한 첩첩산중이었지요. 며칠째 제대로 된 요기조차 하지 못하고 이틀간은 굳은 비까지 그치지 않아 일행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전하, 아무래도 길이 아닌 듯 하옵니다. 산세가 너무 흉악하여 운검이 몇 번이나 앞을 막아섰지만 헌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된다 하지 않았는가. 저 너머에 과인의 백성이 있다지 않는가. 바로 그 오만한 젊음과 서툰 고집을 하늘이 시샘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이 통째로 울고 골짜기가 찢어지는 듯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아, 실로 무서운 밤이었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굵은 빗줄기는 살을 애는 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전하, 용안을 가리시옵소서. 전하. 소인의 옵깃이라도. 운검과 오상선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으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흙더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헌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것일까요? 헌이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요. 그를 부르던 2 충신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검아, 오상선, 어디 있는가? 그는 목이 쉬어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존이시나 지금은 그저 흙탕물에 빠져 덜덜 떠는 생쥐꼴이었습니다. 실로 그간 사흘을 굶주리고 꼬박 이틀을 내리비를 맞으며 산을 헤맨 끝에 이른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단 속옷은 지늘게 찢겨 속살이 다 비치고 간신히 걸친 무명 도포는 넝마주위에 그것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흙과 나뭇잎이 엉겨 붙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그 누구도 이 사내를 보고 감히 용안이라 부를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는 지독한 허기와 탈진,
그리고 뼈를 애는 추위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물 한 모금만 사람이 없는가, 이대로 죽는구나. 과인이 이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구나.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만치 아래 켜켜이 쌓인 어둠을 바늘 끝처럼 뚫고 나오는 작은 불빛 하나가 헌의 흐릿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것은 도깨비불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사는 집의 등불일까요? 살았다. 헌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산중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산 너머 꼴 처녀의 헛간으로 향하는 길인 줄은 그는 정녕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태롭게 세워진 살인문을 간신히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선 헛간의 집더미를 보자마자 그만 정신을 놓듯 그 앞으로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 아무도 없소. 짐승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좀. 그것이 임금 이원이 제정신으로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시각 산 너머 꼴 외딴 집의 주인 강채원은 방 안의 호롱불 밑에서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온 산이 무너져라 비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채원의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요. 20해를 이 첩첩산 중에서 늙은 아비와 단둘이 살아온 처녀였습니다. 아비는 사냥꾼이었으나 3년 전 호랑이에게 다리를 물린 뒤로는 내내 방 안에 누워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채원이었지요. 장작을 패고 덫을 놓아 짐승을 잡고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파는 일이 모두 이 처녀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콜록 채원아, 바람이 꽤나 사납구나. 문단속을 단단히 하거라. 안방에서 아비의 걱정 어린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채원은 잤던 실을 무릎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레 대꾸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아버지. 이 산 너머 꼴 짐승 중에 제 허락 없이 이 집 살인문 넘을 놈은 없으니께. 저 바람 소리도 지쳐서 곧 잠잠해질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하다기보다는 쇠가 부딪히는 듯 단단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물이야 반반했지만 그 성정이 하도 드세고 담대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계집아이라 부르지 않고 산 너머 꼴 아모랑이라 부르기를 더 즐겼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사나운 빗소리도 아닌 낯선 사내의 신음소리가 채원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깨 아무도 없소. 순간 채원의 모든 동작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채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더니 벽에 걸린 다듬이돌 방망이를 억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전 아랫마을 김영감네 쌀 2가마니를 털어간 도둑놈이 이 산자락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지요. 가뜩이나 아버지 약값으로 가져갈 마지막 곡식 한 줌이 창고에 전부인 터라 지난 봄 관아놈들이 곡물이 부족하다며 마지막 남은 시소마저 끌고 간 뒤로는 그녀의 신경은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가만히 계셔.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모양이니 내가 때려잡고 오겠소. 아비가 말릴 틈도 없이 채원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사납게 후려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제 집 헛간 앞에 흙탕물에 뒹군 넝마 뭉치 같은 사내 하나가 짐승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말입니다. 이놈의 도둑놈. 내 이놈, 드디어 내 집까지 기어들어왔구나. 채원의 고함이 산천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헌은 그 고함 소리에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요.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옷, 덜덜 떨리는 몸. 영락없는 굶주린 도적의 몰골이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여긴 헌이 희미한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채원의 귀에는 그 말이 목숨을 구걸하는 도둑의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물이라. 아, 물을 줘야지.
내 놈이 다시는 남의 집 곡식에 손 못 대도록 내 아주 이 방망이로 뜨끈한 물맛을 보여주마. 어서 일어서지 못할까? 채원이 방망이를 고쳐 잡고 위협하듯 다가섰습니다. 헌은 이 기막힌 상황에 어이가 없었으나 자신을 변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젖은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해요. 내가 누군지 알면 감히. 헌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한 것이었으나 채원에게는 이 말이 도리어 이 도둑놈이 지금 어디서 감히 큰 소리냐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뭐라? 내가 누군지 알면? 기가 막혀서. 안 봐도 뻔하지. 산을 넘나들며 남의 것을 훔치는 날도둑놈 아니냐. 어디서 감히 내 놈 따위가 나에게 큰 소리야. 채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헌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헌은 사내였으나 사흘을 굶고 비를 맞은 터라 산에서 잔뼈가 굵은 채원의 악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리 들어가. 이놈. 채원은 헌을 짐짝처럼 끌고 가 헛간 안으로 냅다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헌은 집더미 위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헛간 문이 닫혔습니다. 오해라 하였소. 헌이 헛간 안에서 외쳤으나 채원은 밖에서 육중한 나무 빗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철컥 하는 실로 무정하고도 단호한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그 입 다물라. 날이 박는 대로 관아에 끌고 가 내 놈의 죄를 물을 것이야. 그 썩어 빠진 주둥아리로 다시 한번 소리를 내보아라. 그땐 이 방망이가 내 놈의 이빨을 먼저 찾을 줄 알라. 채원은 헛간문의 등을 기댄 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다듬이 방망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헛간 안에서는 억울함인지 분함인지 모를 희미한 신음이 한두 번 새어나오다 이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기력이 다해 다시 정신을 잃은 것이겠지요. 이리하여 조선의 임금은 그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산골 처녀의 손에 잡혀 냄새나는 헛간에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스운 밤이었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가운 집단 위에서 이호는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에 몸을 떨며 다시금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신곡하는 소리처럼 비바람이 헛간 벽을 사납게 후려치고 있었지요. 헛간 안은 그야말로 지독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마른 지풀 냄새, 그리고 짐승의 분뇨 냄새까지 뒤섞여 비단 이불 속에서만 잠들던 이 나라의 지존이 견디기에는 실로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령. 그는 헛간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운검도 오상선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어떠한 칼도 자신을 증명할 어떠한 옥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리고 젖어버린 몸뚱이 하나뿐이었지요. 그는 문득 스스로를 낮추어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했던 옛 성군의 심정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외친들 저 밖에 사나운 처녀가 무엇라 하겠습니까? 이놈이 굶주리다 못해 미쳐버렸구나. 하며 몽둥이 찜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 터였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된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는 썩어가는 나무 문짝을 향해 젖은 몸을 겨우 일으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저기 밖에 있소? 여보시오. 그 목소리는 임금의 위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춥고 배고픈 사내의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오해요. 나는 도둑이 아니오.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이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빗장을 지키고 서 있던 강채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시끄럽다. 그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느냐.
채원은 여전히 문에 등을 기댄 채 다듬이 방망이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헛간 앞을 뜬 눈으로 지킬 생각이었지요.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나는 정녕 훔칠 뜻이 없었소. 너무 춥고 며칠을 굶어 헌의 말에 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굶어? 굶는 사람이 어디 내 놈 하나뿐인 줄 아느냐? 이 골짜기 사람들은 너처럼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굶어도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아. 나그네? 어느 집 나그네가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짐승처럼 헛간부터 기어들어온단 말이더냐. 내 놈의 그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오. 헌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산 위에서 굴렀소. 일행과도 헤어져 죽을 것 같아 불빛을 보고 그리로 그럼 더더욱 수상하지. 산 위에서 굴렀다는 놈이 어찌 이리 험한 산길을 뚫고 많고 많은 집 중에 하필이면 늙은 아비와 처녀 하나만 사는 이 외딴 집을 용케도 찾아왔을까? 필시 이 집을 며칠간 엿보며 곡식을 노린 것이 틀림없다. 그런 것이 헌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진실이 이 처녀의 눈에는 그저 도둑의 변명으로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물 한 모금만, 그리고 불이라도 이대로는 얼어 죽을 것 같소. 내가 꼭 은혜는 마이너스. 은혜? 채원이 헌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조소는 헛간의 한기보다 더 시렸습니다. 내 놈 같은 도둑놈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은혜를 입에 담아? 내 놈이 훔치려던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기침 약값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얼어 죽어라. 얼어 죽는 것이 내 놈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일 게다. 어찌 그리 독한 말을 하시오. 독한 말. 채원이 문득 빗소리를 뚫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헌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독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이놈의 세상이다. 이 도둑놈아. 너는 그저 쌀 한 줌 훔치려다 붙잡힌 좀도둑이겠지. 허나 저 한양 땅에 앉아 나라님의 이름을 팔아 백성의 고혈을 빠는 놈들은 너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한 대왕 도둑놈들이다. 너는 고작 헛간에 갇혔지만 그놈들은 비단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있지. 그것이 정녕 공평한 세상이더냐? 대왕 도둑이라니? 헌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궁궐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가 자맹을 결심하게 했던 바로 그 날것의 목소리가 지금 자신을 도둑이라 부르는 처녀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가면 내 놈은 곤장 몇 대로 풀려날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더냐? 세금을 못 냈다고, 나라님께 바칠 공물을 못 채웠다고 관아의 아전놈들이 와서 멀쩡한 소를 끌어가고 솥단지를 부수고 계집아이까지 잡아간다.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 나라냐? 그 절규에 헛간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헌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이 깔린 차가운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는 한 처녀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좀도둑놈아, 관아에 끌려가거든 부디 억울하다 말하지 마라. 내 놈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발에 채이는 게 흙먼지보다 더 많으니까. 알겠느냐? 그저 조용히 닭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 놈의 죄나 반성하고 있거라. 빗장을 사이에 둔 첫 번째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헌은 캄캄한 헛간 속에 홀로 남아 흙먼지와 지풀 냄새 속에서 방금 자신이 들은 그 무시무시한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 한마디가 천근의 무게가 되어 이 나라의 임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헛간 안은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허나 이원은 헛간문에 기댄 채 잠시 처절한 부끄러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 한마디가 자신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대왕 도둑의 수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수계였습니다. 그 처절한 자책의 끝에서 그는 뜻밖에도 쓰디쓴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과인이 졌다. 이 처녀에게 졌고 과인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 대왕 도둑들에게도 졌다. 그는 흙먼지 묻은 소매로 입가를 훔쳤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여전했으나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 또한 이 좀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저 산중 호랑이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해를 푸는 것은 다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 기회를, 이 절박한 백성의 목소리를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웬일인지 한결 가라앉고 심지어 약간의 능청스러움마저 섞인 그런 목소리였지요. 저기 밖에 처녀. 밖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채원은 그가 다시 입을 열자 방망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가 싶었지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게냐? 그 주둥이를, 아니. 오해 마시오. 이젠 나도 내 죄를 받아들이기로 했소. 나는 꼼짝없이 좀도둑이 맞소. 헌데 말이지, 훤히 짐짓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처녀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참으로 억울해서 그렇소. 나는 고작 쌀 한 줌 훔치려다 이 꼴이 되었는데 처녀가 말한 그 대왕 도둑놈들은 비단옷을 입고 떵떵거린다 하지 않았소? 밖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이거야 원.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누구는 헛간에 갇히고 누구는 기와집에서 잔다니 일이 불공평할 수가 있나. 그래서 말이오.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것, 다음번에는 좀 더 크게 한탕 해보고 싶소. 그 대왕 도둑놈들은 대체 무슨 수를 쓰길래 그리들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오? 나 같은 좀도둑은 감히 상상도 못할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이오? 실로 기가 막힌 물음이었습니다. 헛간에 갇힌 도둑놈이 더 큰 도둑질을 하겠다며 그 수법을 묻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채원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놈이 미친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이리 속이 베베 꼬인 놈인가.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갇힌 주제에 제정신이 아니고 말고. 며칠을 굶었으니 미칠만도 하지. 허나 미친 김에 묻는 것이요. 어떠하오? 이 불쌍한 좀도둑에게 저 잘나신 대왕 도둑님들의 비결을 조금만 귀띔해 줄 수 없겠소? 나도 좀 배워봅시다. 이대로 굶어 죽으나 곤장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훤의 능청스러운 말솜씨는 실로 그럴듯했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의 위엄 대신 세상을 비꼬는 좀도둑의 해악이 담겨 있었지요. 채원은 이 낯선 사내에게서 처음으로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이 더 큰 도둑질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짜났지만 말입니다. 가소로운 놈. 채원이 문 밖에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훤에게도 들렸습니다. 내 놈이 배우고 싶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놈들은 너처럼 어설프게 담을 넘지 않아. 그럼 어찌한단 말이오? 훤히 재빨리 되물었습니다. 그놈들은 채원의 목소리에 다시금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놈들은 법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도둑질을 한단 말이다. 이 무지한 놈아. 법 말이오? 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법. 나라님이 만드셨다는 그 법 말이다. 그놈들은 공물으니 진상으니 군포니 하는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픈 이름들을 줄줄이 꿰고 있지.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백성의 것을 빼앗아간다. 채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속에 쌓인 울화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땅이 없는데 땅 세금을 내라 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군포를 내라 하고 3년 전에 죽은 노인의 이름을 호적에 올려놓고 쌀을 바치라 한다. 이게 법이냐? 이게 법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 도둑놈아. 너는 그저 헛간의 집단이나 훔치려 했겠지만 그놈들은 우리의 목숨을 훔치고 있다. 알겠느냐? 채원의 마지막 절규는 헛간을 넘어 비바람치는 어두운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헌은 헛간문에 기댄 채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니, 온 영혼이 알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임금으로서의 분노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부끄러움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그 무서운 절규가 끝이 나고 헛간 안팎으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맹렬하던 비바람도 어느새 기세가 꺾여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만 뚝뚝 귓가를 울릴 뿐이었지요. 밖에서 문을 지키고 섰던 강채원의 어깨도 빗물에 흠뻑 젖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헛간에 갇힌 생면부지의 도둑놈에게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울화를 모조리 쏟아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속이 후련해져야 마땅한데 도리어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헛간 안에 사내. 그가 좀도둑이든 날도둑이든 그가 며칠을 굶었다는 말과 추위에 덜덜 떨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굶었다 했지. 춥다 했지. 채원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억척스러움은 본디 저 방 안에 누워 끙끙 앓는 늙은 아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도 가장 실한 놈을 골라 아비에게 먼저 드렸고 약초를 캐어도 뿌리가 깊은 놈만 골라 약을 다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굶주림과 추위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저 사내가 밉고 도둑놈인 것이 분명했지만 이대로 비바람치는 헛간에 굶주린 사람을 밤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쩐지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에잇, 팔자도 사나운 놈. 그녀는 거칠게 중얼거렸으나 그 발걸음은 어느새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저녁에 끓여 먹고 남은 숭늉이 식어가는 아랫목 항아리에 조금 남아 있었지요. 채원은 망설였습니다. 저놈에게 이걸 왜 주어야 한단 말인가. 내일 관아에 끌고 갈 놈인데. 허나 그녀의 손은 이미 나무 그릇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숭늉 그릇을 들고 다시 헛간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헛간 안의 이원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상소문 속 글자로만 보던 그 흙을 파먹는 고통이 이제야말로 헛간의 찬기와 굶주림이 되어 제 몸을 찌르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금 깊은 자책으로 변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래, 법이라, 과인의 법이 저들을 죽이고 있었구나. 상소로 막연히 짐작만 하던 것이 아니었다. 과인은 그저 용상에 앉아 저들의 목숨을 훔치는 대왕 도둑의 수괴였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이 처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이 냄새나는 집단 위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내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하룻밤의 헛간은 그에게 10,000권의 경서보다 더 무거운 가르침을 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 문 아래 닭이나 개가 드나들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구멍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채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도둑놈. 무엇이요? 훤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직 살아는 있느냐? 죽지 못해 살아있어. 흥. 목숨 하나는 질긴 놈이로구나. 채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구멍으로 나무 그릇 하나를 쑥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 발치에 그릇 하나 밀어 넣었다. 허는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이 무엇이오? 독은 아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마셔라. 마시고 내일 아침 관아에 갈 때까지 조용히 잠이나 자거라. 내일 곤장을 맞으려 해도 기력이 있어야 맞지 않겠느냐. 허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아직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나무 그릇이 닿았습니다. 그는 그 그릇을 조심스레 들어올려 그 안에 담긴 것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그것은 숭늉이었습니다. 구수하고 비록 식었으나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헌의 얼어붙은 속을 단번에 녹여내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그에게 이 숭늉 한 그릇은 궁궐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아니 제왕의 어주보다도 더 달고 귀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숭늉의 맛을, 이 여인의 마음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왜 이것을 주는 것이요? 훤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채원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헛간에서 사람 얼어 죽는 꼴은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 헛간에서 귀신이 나오면 내 잠자리가 사나워질까봐 미리 막는 것이니 너는 괜한 생각 말고 그것이나 마셔라. 알겠느냐? 그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빗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훤은 헛간 안에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지독한 허기와 추위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꼭 쥔 채 문 밖의 처녀를 향해, 아니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알려준 스승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이 숭늉 한 그릇의 온기 결코 잊지 않겠소. 따뜻한 숭늉이 들어가고 임금 이원은 집더미에 몸을 기댄 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일까요? 시간은 흘러 맹렬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헛간의 틈새로 젖은 흙냄새와 함께 새벽의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 너머 꼴의 첫 닭이 목을 길게 빼고 울었습니다. 꽃기요. 그 소리에 강채원이 흠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헛간 문에 기댄 채 꼬박 밤을 새운 것이지요. 젖은 옷은 이미 몸의 온기로 반쯤 말라 있었고 숭늉 그릇을 밀어넣은 뒤로는 헛간 안의 사내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가 도둑놈에게 공언한 대로 이제 그를 관아로 끌고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빗장을 앞에 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채원은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갇힌 사내. 그저 좀도둑이라 하기엔 그가 쏟아낸 세상에 대한 한탄과 대왕 도둑의 수법을 묻던 그 기묘한 능청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 곤장을 맞으려 해도 기력이 있어야지 하고 말은 했지만 막상 이 손으로 그를 관아에 넘겨야 한다 생각하니 숭늉을 건넨 그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이봐, 도둑놈, 날이 밝아네. 채원이 빗장을 풀기 위해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르. 이랴. 온 산이 떠나가라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이 외딴 집을 향해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대여섯은 좋게 넘어 보이는 칼을 찬 험상궂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운검이 이끄는 호위대였습니다. 밤새 산사태가 난 지점을 중심으로 핏자국과 꺾인 나뭇가지를 추적하던 그들은 마침내 왕실의 용문이가 새겨진 임금의 찢어진 비단 속옷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정확히 이 외딴 집의 헛간 앞에서 끊겨 있음을 확인했지요. 이 첩첩산중에 외따로 뜬 불빛. 그들의 눈에 이 집은 이미 용을 가둔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번개같이 말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이놈들, 이놈들이었구나. 채원은 그만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지요. 저 헛간에 갇힌 놈의 무리들이다. 놈을 구하러 온 산적 떼다. 그녀는 어느새 마당에 떨어져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누운 아비의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집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보아라. 내 이 몽둥이로 내 놈들 머리통을 모조리 깨버릴 것이다. 채원의 고함은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았으나 칼을 든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운 사내, 운검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임금의 흔적이 헛간 앞에서 끊긴 것을 본 뒤라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어느 안전이라고 삿된 입을 놀리느냐. 내년이 감히 옥체를. 사내는 당장이라도 채원의 목을 벨 듯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가 채원에게 달려들려던 그 찰나. 멈추어라. 벼락이 치는 듯한 그러나 더없이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바로 저 낡은 헛간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칼을 든 사내들도 방망이를 든 채원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헌의 목소리였습니다. 허나 그것은 며칠을 굶어 애원하던 좀도둑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천 초목을 복종케 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용의 목소리였습니다. 운검아. 헛간 안에서 다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하, 살아계셨사옵니까? 우두머리 사내, 운검은 그제야 헛간에 임금이 계심을 알고 칼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헛간 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전하, 이 불충한 놈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하, 채원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운검이 미친 듯 빗장을 뽑아내고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여명이 어두운 헛간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집단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넝마주의 같은 산에 이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갓 떠오른 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운검을 비롯한 모든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땅바닥에 이마를 받고 엎드렸습니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요. 마당에는 일순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원의 손에서 다듬이 방망이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습니다. 헛간에 가두었던 도둑놈. 자신에게 숭늉을 얻어 마신 좀도둑. 자신이 대왕 도둑이라 욕했던 나라님.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저 흙먼지 묻은 사내였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마당에 엎드린 호위무사들의 등과 흙바닥에 주저앉은 강채원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똑같이 비추고 있었지요. 채원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내가 자신이 대왕 도둑놈이라 욕했던 이 나라의 임금이라니. 눈앞이 아득해지고 방망이를 쥐었던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엎드린 운검이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이 인연을 당장. 운검. 이헌의 목소리가 운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과도 같았습니다. 헌은 진먼지가 묻은 도포 자락을 털며 헛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채원 앞에 섰습니다. 그는 채원을 내려다보았으나
그 눈에는 노여움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라 운검아. 전하. 모두 칼을 거두고 일어나라. 너희의 칼이 이 백성을 향해서는 아니 된다. 호위무사들은 임금의 명에 의아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지못해 칼을 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헌은 그들을 둘러본 뒤 다시 채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도둑 아니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죽을 죄라 헌이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그래 죽을 죄를 지었지. 채원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했지요. 허나 채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를 올려다보자 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죄는 그대가 지은 것이 아니다. 채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죄는 이 헛간에서 춥고 배고픈 백성의 울음을 듣지 못한 바로 이 과인이 지은 것이다. 며칠을 굶어 도둑으로 몰린 이 나그네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준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그대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채원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지요. 고개를 들라 산 너머 꼴의 주인아. 채원이 망연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녀의 눈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나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은 오늘 밤 이 헛간에서 과인의 나라가 썩어가고 있음을 배웠다. 대왕 도둑의 수법을 배웠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의 목숨을 훔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헌은 부엌 쪽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그 숭늉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굶주린 이에게 기꺼이 숭늉 한 그릇을 건네는 따뜻한 마음 또한 이 헛간에서 배웠다. 그대는 과인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대는 과인의 스승이다. 스승이라니요 전하. 운검아. 헌이 채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호위무사를 불렀습니다. 저 방 안에 저 여인의 아비가 알아 누워 있다. 어이를 부를 수는 없으나 궁에 돌아가거든 내 의원의 가장 좋은 약재를 골라 과인의 빚을 갚는 것이라 하고 이 산골로 보내도록 하라. 전하. 그리고 저 여인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라. 오늘 밤 이 헛간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이 나라의 사관들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이는 과인과 저 산중 호랑이 사이에 맺어진 나라의 빚이다. 너희는 그저 그 빚의 증인일 뿐이다. 알겠느냐? 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원에게 읍이라도 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백성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과인이 오늘 밤 그대에게 빚진 이 숭늉 한 그릇의 값을 평생에 걸쳐 갚아 나갈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헌은 새벽빛을 가르며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채원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들이 떠난 빈 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해 겨울 강원도 산골을 쥐어짜던 아전들이 줄줄이 파직되고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괴롭히던 묵은 제도들이 하나둘씩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새어나왔는지 백성들 사이에는 임금님께서 깊은 산골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새우신 뒤로 하늘의 뜻을 깨달아 성군이 되셨다는 실로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설처럼 수군거려졌답니다. 이듬해 가을 첫 수확이 끝난 어느 날, 웬 낯선 선비 하나가 산 너머 꼴 채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지요. 이 집 주인을 찾소. 누구시오? 채원의 아비가 어느새 건강을 되찾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의 부탁을 받고 왔소. 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좀도둑이 작년에 이 집에서 숭늉 한 그릇을 빚지고 갔는데 그 빚을 갚으라며 이것을 전하라 하더이다.
그가 내민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손수 돌보는 친경전에서 그해 처음으로 수확한 샛노란 햅쌀 한 가마니였습니다. 그 도둑이 전하라 하더이다. 선비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대왕 도둑 노릇을 그만두고 이제야 비로소 백성의 쌀을 훔치지 않는 진짜 임금이 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 쌀을 받아주시겠소? 채원이 방 안에서 나와 그 쌀가마니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쌀을 한 움큼 쥐어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지요. 그녀의 입가에 20해 만에 처음으로 산을 닮은 크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